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침으로 내를 이루어 바다에 가나니. 봉비어천가 2장. 이게 바로 제가 그동안 주구장창 강조해온 한국 영화만 전달할 수 있는 고유의 정서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아주 많은 분들이 불쾌하셨을 겁니다. 그 불쾌함은 영화가 주는 시청각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견 졸부와 극빈층의 대결 구도로 보이는 이 이야기가 결과적으론 우리 사회의 이야기고, 기택의 가족이 결국 관객의 대다수인 우리를 그렸다는 사실이 아주 뼛속 깊이 와닿기 때문이죠. 물론 이 정도야 국적에 상관없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한국인이 아니라면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디테일들이 이 영화에는 오밀조밀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마블 영화로 비교하면 이런 거죠. You look like Mary Poppins. Is he cool? Hell yeah, he's cool. I'm Mary Poppins, y'all! 영어권이 아니면 메리 포핀스가 보모고 메리 포핀스를 모르는 욘두가 웃음 포인트라는 것까지는 쉽게 알 수 있지만, 메리 포핀스가 속마음은 따뜻하지만 행동은 제멋대로고 불친절한 캐릭터이며, 그렇기 때문에 가오갤2에서 드러나는 욘두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까지는 쉽게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나중에 유튜브에서 당신이 놓쳤을 100가지 포인트 이런 영상 찾아보면 아, 그런 장면이구나 하고 이해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개그도 나중에 설명하면 재미가 없듯이 볼 때 바로 알아차리는 게 아니면 그만큼 손해거든요. 기생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독가스를 뿌리고 그걸 그대로 들이키는 장면이나 짜파구리에 한우를 넣는 게 얼마나 기가 차는 조합인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칸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만장일치로 황금 종려상을 받았지만, 그렇게 영화에 정통한 심사위원들도 그냥 한국에서 살아온 우리들보다 15% 정도는 손해를 본 셈이죠. 와, 하필 리뷰 제대로 시작한 2018년부터 계속 영화 같지도 않은 영화만 쏟아져 나와서 솔직히 말하면서도 이걸 사람들이 공감해 줄까 싶었는데, 드디어 아주 좋은 예시가 나와서 10년 묵은 체중이 싹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영화 얘기로 들어가죠. 경고문 읽기 귀찮으니까 대충 화면 멈춰놓고 알아서 보세요. 대충 이런 영화들 스포하고 겁나게 산만하고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바로 기생충 이야기를 보실 분들은 화면에 떠있는 시간으로 이동하시고, 지금은 잠시 봉준호 감독의 예전 작품들과 비교하며 기생충이 어떤 차이가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커밍아웃부터 하죠. 박찬욱 vs 봉준호. 저는 봉준호파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한국 영화 마더예요. 제가 보는 봉준호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상식에 대한 거부. 봉준호 감독은 늘 우리가 은연중에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상식의 뒤편엔 어떤 이면이 있는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형사는 항상 공정하게 수사하는가? 미국은 우리에게 도움만 되는 존재인가? 어머니는 항상 올바른 모성애를 보이는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일부의 희생은 당연한가? 이걸 보고도 니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농담이고, 옥자는 자본주의의 질문을 던진 영화였죠. 개인적으로 그 중에 최고로 뽑는 게 마더였는데, 최소한 미디어의 한정에서 어머니의 모성애라는 건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아온 성역이었습니다. 애초에 부모 자격이 없이 그려지면 모를까, 지극정성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성애가 삐뚤어질 수 있다? 당시 상업영화에선 상상도 하기 힘든 연출이었고, 그 삐뚤어진 모성애를 그리기 위해 초로의 배우를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역시 상당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딱 영화 시작하는데 처음엔 인도 영화야? 뭐야? 왜 춤을 춰? 이러고 보기 시작한 영화가 엔딩에선 어머니 불효자녀입니다 이러면서 폭풍 눈물을 흘리며 봤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아주 뚜렷한 대결 구도인데, 마더를 제외하면 항상 이야기를 끌어가는 주체의 관점이 신선할 뿐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존재는 항상 악에 가까운 모습으로 그려져 왔습니다. 살인의 추억의 박해일은 검사 결과를 받아보니 아니었다 뿐이지 끝까지 의심스러운 존재였고, 괴물은 말할 것도 없죠.
설국열차에서 등장하는 뉴스룸 어장녀나 흑화한 노진구는 그야말로 광기의 집합체이며 옥자에서 등장하는 미란도 코퍼레이션 측 인물들도 누가 봐도 나 나쁜 사람이요 하고 써있는 인물들입니다. 제이크 질레날이 블랙미러를 찍는 장면을 보고 그를 좋게 보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구도가 명확한 만큼 감독이 제시하는 메시지도 매우 직설적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폭탄 이 새끼야. 문 한번 제대로 열어보고 정보온 것이. 선장이나 빨리 내놔. 설국열차에서는 체제의 전복을 외쳤고 I want to buy Okja alive. We have a deal. This thing is worth a lot of money. 옥자는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라도 인간된 도우리는 지키자는 말을 했었죠. 기생충은 이런 이야기와는 조금 결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배우 라인업을 처음 들었을 때 가장 의아했던 게 이선균 배우와 조효정 배우의 캐스팅이었는데 봉준호 하면 떠오르는 영화의 이미지와는 좀 인상이 달랐거든요. 실제로도 기생충은 최초로 상류층을 사람처럼 묘사한 영화입니다. 그동안은 시스템을 이용해 압박하는 것이 주가 되고 마지막에 이를 주인공 일행이 타파하는 결말이었다면 기생충에서 박사장 가족은 일방적인 피해자에 가깝습니다. 실제로도 영화 내내 기택의 가족에게 이용당하고 속는 장면만 등장하죠. 단 한 번 박사장이 기택에게 제대로 이빨을 드러내는 순간이 있는데 그 이후엔 인민의 주창에 맞고 싱싱한 벌레꽃이 옆에서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기존 영화처럼 대놓고 미워할 수 있는 적이 아니라 오히려 동정받을 입장인 셈이죠. 봉준호 감독의 유명 영화 중 이 두 번째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는 작품이 딱 2개 있는데 바로 마더와 기생충입니다. 꾸준히 마더를 언급하고 있는데 저는 기생충과 마더가 봉준호 감독의 다른 영화와 어떤 차이가 있나에 집중해서 영화를 봤습니다. 마더는 권선징악이 뚜렷하지 않으며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우리는 김혜자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삐뚤게 발언되었지만 결국 어머니의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이기에 비난보단 안타까운 심정이 들죠. 봉준호 감독이 이 사회를 보는 시선도 이제 그렇게 바뀐 듯합니다. 체제를 전복시키자, 체제에 순응하더라도 양심은 지키자를 떠나 이 자본주의 체제가 마치 모성애처럼 우리 마음속의 근본적인 부분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바꾸기엔 훨씬 더 적합한 화법이지만 꿈꾸던 소년이 어른이 된 듯하여 영화관을 나서는 발걸음은 많이 착잡하기도 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기생충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영화는 와이파이를 훔쳐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기우를 비추며 시작됩니다. 김기택, 박중숙, 김기우, 김기정 이 가족의 이름에 모두 기나 충이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노골적으로 기택 가족을 기생충으로 만드는 묘사인데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를 의식주라고 하죠.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은 의식주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마트폰의 발명으로 인터넷은 어디에서나 접속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전화기의 용도뿐만 아니라 정보검색, 여가생활, 결제 등 생활에 아주 깊숙한 곳까지 인터넷이 침투해 있습니다. 작년에 KT 아현지사의 화재가 나면서 은평구 일대의 모든 KT 통신망이 먹통이 되는 일이 있었죠. 마침 그때 홍대 입구에서 영화 유튜버 모임에 가고 있었는데 가는 도중에 인터넷이 먹통이 되며 5분이면 찾을 거리를 1시간을 헤맨 경험이 있습니다. 통화가 안 걸리고 걸으며 음악을 들을 수도 없고 몰랐던 사실인데 KT 포스기를 쓰는 가게에선 카드 결제조차 안 되더군요. 이렇게 하루도 아니고 단 1시간조차 아주 불편했던 추억으로 남을 만큼 인터넷은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의식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가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남에게 준다는 건 내가 그만큼 입을 옷이 없어지고 먹을 밥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와이파이에는 이런 물질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같이 쓴다고 돈이 더 나가지도 인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나눠 쓰자니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혹은 나는 돈 내고 산 걸 누군가 공짜로 누린다는 게 괘씸하기도 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돈 내고 나만 혜택을 누리겠다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본주의의 논리로는 와이파이도 내 재산이기 때문에 누군가 함부로 침범하는 것을 불쾌하게 느끼고 벽을 치는 것에 일말의 죄책감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화 막바지에 박 사장이 기택을 불편해하는 이유가 돈에 의해 생긴 울타리, 침범해선 안 될 선을 넘었기 때문이며 기택이 박 사장을 칼로 찌르는 이유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아니라 냄새로 표현된 박 사장과 그 사이에 존재하는 벽을 느꼈기 때문임을 생각하면 의도했건 우연이건 와이파이를 훔쳐 쏘은 기우와 그것을 느끼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윗집 주민의 관계는 기택과 박 사장의 관계와 정확히 대칭적인 구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참 재밌습니다. 그렇게 연결한 와이파이로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피자 박스를 적기 시작하는데 피자 박스 장면의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집안에 곱등이가 있는 걸 발견한 기택은 소독가스가 등장하자 창문을 닫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피자 박스를 접으며 소독가스가 온 집안을 관통합니다. 피자 박스엔 피자가 담기죠. 그리고 소독가스는 절대로 몸에 좋은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의 벌레를 공짜로 박멸할 기회니까. 박스는 어차피 접어서 넘겨주면 끝이니까. 수지타산을 계산하느라 타인을 위한 배려가 없어진 모습이죠. 와이파이와 마찬가지로 돈에 의해 다른 가치가 무시되는 순간입니다. 둘째로 영상을 보고 화려하게 박스를 접지만 결과적으로 4개 중 1개가 다 불량이 나며 기택이 혼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인터넷 시대가 열리며 훨씬 많은 배움의 기회가 생긴 것처럼 말하는 사회에 비해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가 없음을 풍자하며 여전히 신분 상승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는 좀 비하기 심하죠? 저도 쓰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통과! 이런 기택 일가의 생활은 박서준이 연기한 민혁이 수석을 가져다주며 유학을 가게 된 그 대신 기우에게 다해의 과외를 맡기면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수석, 저는 이 수석이 욕망, 더 좁게는 야망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택의 가족이 처음 이 수석을 접했을 때 보인 반응은 먹을 거나 가져오지 먹지도 못할 걸 뭐하러 가져오느냐, 이런 반응이었죠. 이 얘기는 본격적으로 수석이 등장하는 뒤에서 좀 더 세세히 다루기로 하고,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민혁과 기우의 대화입니다. 사수생이던 기우는 눈에 띄게 소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민혁도 그런 기우라면 자신이 호감을 가진 여학생을 믿고 맡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과외하는 학생이 대학에만 가면 정식으로 고백할 거라고 말하죠. 이후의 빈지 파티에서 기우는 이 대사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반복하는데 민혁을 의식하는 모습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죄의식은커녕 아주 낭만적인 꿈을 꾸듯 말하는 모양새가 자각조차 없어 보이죠. 돈이 없기에 소심했던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모습이 기우의 본성이라고 믿었던 민혁, 그리고 케빈이 되자 친구를 배신하고 있다는 자각조차 못하는 기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의 봉준호판 블랙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민혁은 선의를 가지고 기우를 도왔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기우의 상황을 딱하게 여기고 마음을 써주는 모습이 분명히 표현됩니다. 단지 그는 돈이 없고 대학에 붙지 못했기에 소심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모습이 기우의 본성이라고 믿는 착각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기우는 사수생이 아니라 연대생 케빈이 되자 꿈에 젖어 친구를 배신하고 있다는 자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다혜가 좋아하는 것은 케빈이지 기우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낸 껍질이 곧 자신인 양 장밋빛 꿈에 부푼 기우. 결국 민혁이 과소평가한 기우도, 기우 자신이 과대평가한 기우도 모두 환경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는 일종의 풍자인 셈이죠. 그리고 기우는 다혜에 대해 말하는 장면뿐만 아니라 취객에게 물을 뿌리며 외치는 정신 차려 정신! 역시 좀 소심한 버전이긴 했지만 민혁이 수석을 가져오며 취객에게 외쳤던 말과 똑같은 대사이며, 마지막에 사건의 진행이 그의 한계를 벗어나자 집으로 가는 길에 민혁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묻습니다. 즉 배신하고 있다는 자각조차 없을 만큼 꿈에 부풀어 있었지만 그렇게 부풀린 모습조차 결국 민혁에게서 빌린 것에 불과했다는 거죠. 민혁 덕분에 과외 선생님으로 들어가게 된 기우와 기정. 중요한 것은 답이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라 기세라는 기우의 말처럼 연세대 재학생과 일리노이 대학 출신이라는 배경에 의해 그들이 하는 말과 모든 행동은 박 사장 부인 연교에게 대단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특히나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수업을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무례하게 구는 기정의 행동은 마치 예술인의 기행처럼 받아들여지죠. 민혁이 그랬듯 연교 역시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상징은 실제론 근세를 그린 것이지만 기우가 침팬지냐고 묻고 연교가 자화상이라고 답한 그림으로 더욱 강조됩니다. 같은 것을 보지만 보이는 대로 반응한 기우와 의미를 부여하는 연교. 서로 다른 해석이지만 둘 다 정답이 아니란 점은 영화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보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보고 판단하는 장면들이 이후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거든요. 이렇게 기우와 기정의 취업이 성공하는데 지금까지는 빈자리를 메우는 시기였지만 기택과 충숙은 운전기사와 문광을 해고당하게 만들고 그 자리를 빼앗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두 번의 해고는 동일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의혹이 제기되는 순간 그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맡은 역할을 수행해왔고 얼마나 오래 같이 일했는가와는 무관하게 해고 사유조차 알려주지 않은 채 잘라버리게 됩니다. 이후로도 영화의 많은 장면에서 이들은 아랫 것들과 진심으로 소통하지 않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대요. 우선 연교는 기우의 월급에서 10만 원을 빼고도 오히려 물가를 생각해서 더 넣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정이 버린 팬티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감히 주인님의 차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반응이나 차에서 성교! 욕을 한 뒤에 팬티를 버리고 간 점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다른 상황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보다 오히려 마약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러 온 기택에게 테스트 드라이브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커피잔을 들고 타고 코너링 때 넘치지 않는 커피잔을 보고 미소 짓는 모습을 보이죠. 문광 역시 사실 결핵 환자는 식은땀 및 무기력함, 무엇보다 마른 기침 등 매일 붙어있는 입장에서는 알아차리기 쉬운 전조 증상을 거친 뒤에야 피를 토하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상할 정도로 병세가 빠르지만 역시 왜 자르는지조차 알려주지 않은 채 빠르게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일종의 비밀스러운 유대감을 형성한 기택이 사모의 손을 잡자 사모는 동조하기보단 손은 씻었냐고 물어보죠. 이 역시 기우가 앞서 말했던 중요한 건 정확한 답이 아니라 기세다 라는 대사와 일맥상통하는 러프한 전개인데 평소 봉텔이란 별명을 싫어한다고 말해온 것을 생각하면 너무 디테일에 집착하지 말라는 감독의 메시지일 수도 있겠네요. 이들이 이렇게 소통하지 않는 이유는 박 사장의 대사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아줌마가 참 갈비찜도 잘하고 꼼꼼하고 괜찮았어요. 근데 대신할 아줌마야 차고 넘치니까. 그런데 정작 박 사장이 시종일관 강조하는 것은 선입니다. 이 영화에서 선을 넘는다는 건 예의가 없는 것, 즉 윗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피고용인에겐 돈을 준 만큼의 업무 수행 능력 더하기 예의 범절을 원하지만 정작 본인은 돈을 줬으니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죠. 실제로도 영화 내내 이들 부부의 대화를 들어보면 그들의 성의 표현은 돈입니다. 다송의 생일날 갑자기 스케줄에 없던 기정을 부르며 덧붙이는 말도 수업료 1회로 쳐주겠다. 기택을 부르면서도 주말 추가 수당을 줬다는 말에 박 사장은 엄지를 치켜 세워 보이고 사모님이 서프라이즈나 이벤트 좋아하시나 봅니다. 그래도 사랑하시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라는 기택의 말에 화가 난 박 사장은 이 대사로 상하관계를 재확인시킵니다. 오늘 근무의 연장이라고 보면 되죠? 즉 이들에겐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돈으론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살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겁니다. 그런 습관이 들었기 때문일까요? 애들은 구김살이 없고 온 가족의 마음씨가 참 착하다는 기택 가족의 평가와는 다르게 박 사장은 젠틀하지만 선을 지킬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연교는 고용관계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대할 때에도 진솔한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다송의 생일 파티에 친구들을 초대하며 뭐 자기 나 요리 잘하는 거 알지? 선물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 아이 참 대충 입고 와 라고 말하지만 정작 요리는 셰프가 하고 친구들은 한껏 차려입고 선물을 사온다는 점에서 그녀의 이런 소통 방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혜의 금사빠 성향은 애정결핍에서 기인합니다. 기우가 다혜가 대학에 가면 사귀겠다고 한 시점의 분위기와 민혁이 같은 대사에 칠 때의 분위기가 유사한 점을 생각하면 민혁과도 썸이 있었을 거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데 그 다혜는 다송이 관심 받으려고 다 쇼한다고 말하거나 왜 자기에게는 짜파구리를 먹어보라고 하지 않냐고 투정을 부리거나 키스하면서 딴 생각했지? 라는 말을 할 정도로 타인의 관심과 애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송은 영화 내내 온 가족을 쥐락펴락한 것 같지만 가족은 물론이고 그들이 치료하고 있다고 믿는 제시카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진짜 그림의 의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이하고 눈에 띄는 행동을 하며 계속 관심을 끌려 노력하지만 결국 연규는 한 번도 다송과 스킨십을 하지 않으며 다송과 가장 친근했던 사람은 잘린 뒤에도 문자를 주고받는 문광이었는데 엄청난 수업료를 감당하면서 선생님처럼 모시던 제시카는 사기꾼이고 문광은 박 사장 부부에겐 대신할 것은 차고 넘치는 아줌마에 불과했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벌어지는 대망의 술파티. 박 사장 가족이 캠프를 떠나자 기택 가족은 빈집을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합니다. 먼 세계라고 느꼈던 상류층의 삶이 잠시나마 그들의 손에 들어온 겁니다. 심지어 4명 모두 박 사장 가족을 감쪽같이 속이고 취업에 성공했으니 마음만 먹으면 우리도 이런 기분이었겠죠. 그래서인지 기택 일가는 이런 집이 아니라 정확히 이 집에 살 수 있을 거란 희망을 품습니다. 기정에게 어느 방에서 살고 싶냐고 묻는 점이나 기우가 다혜와 사귀겠다고 말을 하자 충숙은 진지하게 아들의 여자친구를 평가하듯 애가 발랑까지진 않았다고 말하고 기택은 사돈 어른의 속옷을 빨고 있는 거냐는 농을 던지죠. 술 기운 덕인지 아니면 방심한 탓인지 팽창한 그들의 자만은 눈을 가리고 생각을 빼앗습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던 그들 중 누구도 캠핑이 폭우 때문에 취소될 거란 단순한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말이죠. 남궁까지는 성이고 민수가 이러면 이 무식한 새끼야.
그런데 미래에 열차 잘 터트리게 생긴 후손이 있을 것 같은 저택의 설계자 남궁 현자는 작중 건축 명인으로 칭송받는 인물입니다. 즉 2층 집이라는 크기만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이름값이 추가될 것이고 거기에 정원이 딸리고 주택이 빽빽한 강남 한복판일 것을 감안하면 내 가족이 아무리 오랜 기간 일해봐야 그 저택을 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금액일 겁니다. 기우는 언젠가 연세대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그는 사수생의 입장이며 설령 연세대에 들어가도 학번이 맞지 않는 점을 알아차릴 박사장 일가와 관계를 이어나가 사돈까지 맺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작중 충숙은 이만큼 돈이 있으면 나는 더 착할 거란 말을 하죠. 그 말처럼 박사장에겐 속아도 상관없을 정도로 적은 돈이 드는 일이기에 그들을 의심하지 않은 겁니다. 박사장네가 잘 속는다고 해서 그들이 가진 부의 가치가 변하진 않듯이 기택일가가 잘 속인다고 해서 그들이 가진 가난의 가치가 변하진 않습니다. 자본주의 이전에 노예 봉건 시대엔 혈통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혈통이란 선택할 수 없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 자식의 혈통을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나의 피는 바뀌지 않습니다. 소장농의 자식에게 귀족은 넘볼 수조차 없는 벽 너머의 존재였겠죠. 반면 자본주의는 혈통처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닌 돈이라는 심플한 개념에 의해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벽보다는 계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계단에 서 있으면 상류층이 높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흠결도 보이고 같은 사람인데 별다를 게 있나 싶죠. 눈에 보이니 나도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 계단 하나하나가 벽으로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높고 험준합니다. 아주 특별한 소수만이 꼭대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대다수는 평생을 바쳐야 간신히 한두 계단이나 오를 겁니다. 그럼에도 남들이 오르내리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치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이 위치에 있는 것은 내가 이 위치에 어울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데칼코마니 같은 이 생각이 위에 있는 사람에겐 노력으로 이뤄낸 성취감이 되고 밑에 있는 사람에겐 나는 안 될 사람이라는 열등감이 될 뿐이죠. 언뜻 노력하는 만큼 이룰 수 있어 보이는 이 계단은 핏줄의 구분이 아니라 마음을 꺾는 것으로 신분 차이를 만든다는 점에서 봉건주의 시대보다 더 냉혹한 계급사회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자본주의의 맹점을 조롱하는 것이 바로 문광가족입니다. 비바람을 뚫고 찾아온 문광이나 흰자위를 희번득이는 근세는 그래도 사람 같았던 기택일가에 비해 유독 혐오스럽게 그려지죠. 이들은 기택보다도 아래에 위치한 최하층의 존재입니다. 대만 카스테라를 하다 큰 빚을 지게 되었다는 그는 기택과 유사한 배경을 지녔지만 분명한 차이점을 보이는데 반지하지만 집도 있고 집안을 일으킬 자식도 있는 기택네에 비해 연로한 나이임에도 이들 부부에겐 자식이 없고 집도 없으며 무엇보다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없습니다. 근세는 오래 살다 보니 여기가 원래 내 집 같고 여기서 결혼도 한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카메라는 콘돔 더미를 보여주는데 이는 그가 원초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에 만족하고 이 상황을 벗어날 의지를 상실한 것을 보여주는 되게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아직 기택 가족에 들키기 전 문광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충숙을 착한 언니라고 지칭합니다. 이 시점에선 문광에게 충숙이 자신보단 높은 곳에 있는 존재고 또 자신의 약점을 쥐고 있는 이상 실제로 충숙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숙이 반드시 착한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택이 넘어지며 그들이 자신과 다를 게 없는 위치에 있고 반대로 약점을 잡은 것을 알게 되자 태도가 급변하며 호칭은 착한 언니에서 개년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남궁 현자 선생님의 예술혼이 깃든 이곳에서 고작 술파티나 벌였냐며 조롱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춤을 추는 노래와 축음기 그리고 따뜻한 마루의 햇볕도 술처럼 박사장의 것을 빌린 것에 불과하며 그 작은 권력을 쥐었다고 그들을 벌세우고 종북개구를 쳐가며 낄낄대는 모습 역시 그다지 품격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들은 박사장의 재산으로 연명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정 모두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차마 저 높은 계단 위에 있는 그를 해코지하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기택은 정체가 폭로될 위기에도 자신의 안위보단 그 착하신 분들이 얼마나 놀라겠냐며 그들을 걱정하죠. 반면 반지하와 지하, 계층의 차이는 있지만 두 가족은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습니다. 즉 만만한 존재란 거죠. 이번엔 반대로 떨어지는 낙숫물을 독차지하기 위한 밥그릇 싸움 외에는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돈을 붙여주겠다는 문광의 이야기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제안임에도 충숙은 공생보단 처내려하고 문광 역시 약점을 잡은 뒤엔 타협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흔히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있죠. 그 말처럼 이들은 상황과 필요에 의해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편견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흘러나오는 클래식을 배경으로 참으로 치졸하고 처절한 싸움을 벌이는데 문광의 약점인 복숭아까지 이용한 끝에 기택 가족이 승리합니다. 여기 한 봐요. 어? 그럼 접다 만 거잖아요, 지금. 넷 중 하나는 불량인 거지. 영화 초반부에도 박스를 제대로 못 접었다며 보수에서 10%를 제하겠다는 피자집 사장에게 충숙이 박스 접을 사람도 없는 주제에 유세를 떤다며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약자끼리 서로를 욕하며 의자 뺏기 게임에만 집중하느라 왜 의자 수가 적은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백성들은 다 지타진 줄 알아요. 어? 지가 못나서는 줄 알고. 착한 건지 멍청한 건지 다 정보 잘못해서 그런 건데. 사실 관객의 대부분인 중산층 이하의 시민들에겐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고 저 역시 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장면쯤엔 불쾌함을 넘어 구토감이 치밀 지경이었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영화의 시청각적인 자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저것이 현대사회의 현실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핑계로 나 역시 의자에 앉을 기회만 노리며 맴도는 영화 내내 벌레처럼 묘사되어 온 기택, 문광 가족과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팩트 폭력이라는 게 남이 맞는 걸 보는 건 통쾌하지만 막상 내가 맞아보니 명치가 뻐근하다 못해 움푹 패인 기분이네요. 이제야 포스터의 의미가 이해가 갑니다. 눈을 가리는 것은 익명성을 부여하는 용도입니다. 범죄와 관련되어서 눈을 가렸나 했는데 이 영화의 등장인물이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누구나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로 눈을 가렸던 거네요. 그리고 처절한 밖으로 싸움이 끝나고 승리의 기쁨 대신 처연한 정적만이 흐르는 집안을 일깨우는 한 통의 전화. 오늘의 첫 메뉴다. 데블란 머칠, 마레 하나, 알페스토 하나, 봉골레 둘, 또르텔로니 하나. 이상.